부동산학 개론 강량호입니다. 우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제일 좋은 교재, 제일 중요한 자료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기출문제입니다. 이번 36회 시험은 그것을 한 번 더 입증하는 문제였습니다. 우리 기출문제 중에 일단 이렇게 전제합시다. 1회 때부터 35회 때까지 전체를 총망라할게요. 이런 표현을 쓴 이유가 36개 기출문제 중에 계산문제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계산문제가 최근 10년 중에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11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그중에 3문제는 예전에 출제되었던 문제, 18회 때 출제된 적이 없던 문제가 나왔고요. 또 하나 19회 때 기출되었던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고 25회 이후로 출제된 적이 없는 문제가 또 한 번 출제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럼 시험 범위를 전 범위로 본다면 그동안 우리 기출문제 전 범위를 놓고 본다면 벗어난 문제가 몇 문제냐? 문제수로 따지면 문제수는 단 한 문제도 없습니다. 지문으로 따지면 지문 딱 하나. 지문 딱 하나만 그동안 기출되었던 범주를 벗어난 지문이었고 나머지 모든 것은 기존 기출문제 범주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36회를 넘어서 37회를 준비하는 입장이 될 텐니다. 그러면 37회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제일 중요한 교재가 뭐라고요? 그렇죠. 기출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강의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 기출문제 범위를 벗어나는 것 여러분들에게 부담만 안겨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출문제 범위를 벗어나서 학습한다는 것은 정말 스스로에게 부담만 안겨주는 결과입니다. 기출문제 내용만 정확하게 나의 것으로 해석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다는 것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시작합니다. 1번 문제는 부동산의 특성인데 항상 출제되는 문제죠. 답이 너무도 간단하죠. 왜냐하면 박스 안에 있는 것 중에서 한 가지만 알아도 되는 거니까요. 하나씩 점검하고 갑시다. 첫 번째, 체유효 이용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두 가지죠. 용도의 다양성도 있고 부정성도 있고. 그런데 보기에 용도의 다양성이 없으니까 답은 이미 결정난 거죠. 두 번째, 지대나 지가를 발생시킨다는 말의 의미는 왜 임대료, 지대, 임대료가 상승할까? 왜 지가, 가격이 상승하는 것일까? 절대량이 부족하니까요. 절대량이 부족하니까 집약적으로 이용하고 따라서 물리적으로 생산할 수 없다? 그 토지는 아무리 많은 생산비를 투입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량을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부정성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체크합시다. 공급에서는 항상 출제되는 거죠. 공급은 크게 두 가지.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 물리적 공급은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부정성. 경제적 공급은 가능합니다. 왜 가능합니까?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표준 산업 분류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는데 다음 중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 아닌 것 찾아랍니다. 그러면 크게 부동산업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죠.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하고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거니까 서비스업이 아닌 것 찾아라고 했는데 1번의 답이 너무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너무도 오랜만에 심플하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단독주택의 종류 언급할까 시작. 단다가공.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다중주택이 됩니다. 4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토지의 용어 정의. 여러분 답은 이렇게 찾자고 했습니다. 시험장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되니까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읽지 말자고요. 이제 문제에 점점 익숙해지면. 그러니까 기억 같은 경우는 우리는 빨리 택지라는 것을 찾아야죠. 그래서 기억에 택지가 옳은 지문이라면 지문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주상공이 있다는 것.
만일에 주상공이 없다면 건축할 수 있는 토지라고 되어 있겠죠. 기억 정확합니다. 니은으로 갑니다. 니은에서는 핵지랍니다. 그렇다면 니은의 지문이 올바른 지문이라면 지문에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고요? 그렇죠. 가격이라는 말이 있어야죠. 가격 없죠? 틀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핵지가 아니면 필지겠죠. 핵지가 아닌데 그 자리에 나지가 들어가거나 근무지가 들어가거나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럼 찾아본다면 어떤 단어들이 보입니까? 그렇죠. 지번이라는 말도 보이고 우리는 필지를 뭐라고 정의했었죠? 소유권, 필지, 등록 단위. 따라서 획지가 아니라 필지에 대한 정의입니다. 디귿으로 갑니다. 1단지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합시다. 먼저 1단지라는 정의는 이 필지 이상의 1단의 토지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거 하나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1단이라는 요 단어요. 요 단어가 생략될 수도 있다고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 필지 이상의 토지 이렇게 놓으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이렇게 기억해요. 1단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1단지야. 그렇게 기억했다면 큰일 난다고요. 1단이라는 단어는 생략할 수도 있으니까. 따라서 이 필지 이상,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라는 거. 그리고 이것도 같이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 디귿 정확합니다. 리을로 가겠습니다. 포락지라고 했습니다. 만약 포락지가 맞다면 지문에는 뭐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하천으로 변한. 근데 그런 말은 안 보이죠. 대신에 바다와 육지 사이다 그랬으니까 뭐가 됩니까? 빈지죠, 빈지. 그리고 하나만 더 볼까요? 빈지는 소유권을 인정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이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하시고 빈지의 정의입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후보지라고 했습니다. 후보지와 이행지를 구분할 때 후보지는 뭐라고요? 지역 상호간. 정확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본다면 전환되고 있다라는 개념. 전환된 하면 틀린다고요? 전환 중이다라는 의미. 정확합니다. 그러면 지금 올바른 내용이 기역, 디귿, 미음. 정답은 3번 됩니다.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마케팅이죠. 너무도 심플하게 잘 나왔습니다. 자, 1번 마케팅 믹스를 물었네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에서 1번하고 4번은 우리가 항상 같이 보기로 했죠. 1번과 3번은 항상 같이 보면서 동그라미 4번에 나와 있는 STP 전략의 P가 혹시라도 1번에 있는 마케팅 믹스에 있는지 4번 P 자리에 다른 게 있는지 그것만 구분하자고요. 그러면 4번에 STP의 P가 뭐였죠? 차별화, 포지셔닝이죠. 여기는 틀렸네요. 여기는 틀렸고 여기는 포지셔닝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정확합니다. 그럼 정답은 4번이다. 그죠? 2번 갑니다. 관계 마케팅은 키가 상호작용.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다. 다음 고객 점유 마케팅에서 나오는 게 IW죠. 자, IW 순서 한 번 더 봐두시기 바랍니다. 4번 틀렸습니다. P가 틀렸죠. 정답은 4번 됩니다. 다음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STP에서 시장 세분화, S를 말하죠. S가 뭐죠? 수요자를 나눈다. 나이에 따라서 연령별로 남녀로 등등등 어떤 기준에 따라서 수요자를 나눈다. 그럼 지문에서 보신다면 고객이 수요자죠. 고객의 집단을 세분. 6번 문제 가겠습니다. 너무 심플하죠. 가령 이제 1번만 한번 볼게요. 금리가 인하되었습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유리하죠. 집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증가. 그러니까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니까 곡선은 어디로 간다고요? 수요이든 공급이든 증가하면 우측. 그래서 우상향, 좌하향 이런 표현 보지 말자고요. 그냥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거 말면 되지. 우하향, 우상향 이런 걸 신경 쓰지 맙시다. 자, 그럼 우리는 3번을 볼까요? 자, 3번의 제일 중요한 키는 대체제입니다. 대체제 그러면 뭘 기억하고 있다고요? 비례.
근데 무엇이 비례한다는 겁니까? 가격하고 가격이 또는 가격하고 수요가 비례한다는 거죠. 그럼 가격이 상승한다고 했으니까 비례라면 수요는 증가니까 우측으로 가야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X. 정답은 3번 됩니다. 7번 문제로 가볼까요? 자, 7번 문제는 유량과 저량을 찾으라는 겁니다. 자, 근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량 변수와 저량 변수의 종류가 엄청 많겠죠. 수만 가지겠죠, 각각. 그 많은 걸 어떻게 외우냐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일단 시험 준비를 하시게 되면 느낍니다. 나오는 내용이 똑같아요. 일정한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유량과 저량이라는 것은 이걸 혹시라도 잘못 해석해버리면 반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신청이 될 만한 그런 표현들은 아예 시험에 제시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언급되는 것만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늘 그동안 계속 나왔던 내용들이죠. 기억, 통화량, 저량이죠. 그 다음 니은, 이자 비용, 유량이다. 그죠? 자, 근데 설명해보세요. 왜 유량이라고요? 내 수중에서 돈이 나갔으니까. 내 수중에서 돈이 들어오거나 수중으로 돈이 들어오거나 돈이 나가는 거는 다 유량. 자본 총량, 저량, 거래량, 수요량, 공급량, 거래량, 건축량 모두가 다 유량이고 그 결과 재고량은 저량이고 이렇겠죠. 신규 주택은 유량이고 재고 주택은 저량이고. 정답은 5번 됩니다. 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8번 문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에 틀린 걸 찾아라. 그래서 36회 시험은 시간의 부족이라는 말이 놓을 수 없는 형태들의 문제입니다. 동그라미 1번을 보겠습니다. 수급 조절이 용이할 수가 없죠. 수급이 무슨 말이죠? 수요와 공급.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 나와야죠. 따라서 정답은 1번 됩니다.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이제 기존의 우리 시험 스타일을 이 문제 스타일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는 문제 스타일은 15회 이전의 스타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그 후로는 어떻게 나오느냐? 아래 보기들을 먼저 제시하면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물었는데 오랜만에 이제 반대 스타일이죠. 그러나 결론이 동일한 거니까요. 자, 주어진 조건을 볼까요? 곡선이 일단 둘 다 다변했대요. 그럼 잘 생각해서요. 곡선이 둘 다 이동하면 케이스가 딱 3가지입니다.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동의 크기가 같은 경우, 다른 경우, 알 수 없는 경우. 만약 알 수 없다면 가격과 거래량 중에서 어느 한쪽은 알 수 없다가 나오겠죠. 반면에 수요와 공급의 이동의 폭이 동일하다면 가격과 거래량 중에 어느 한쪽은 불변이 나와야죠. 근데 이 조건은 보세요. 가격도 양도 다변했대요. 그 말은 곡선이 둘 다 이동했으나 이동의 크기가 다르다는 얘기죠. 만일에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보다 많이 이동했다면 수요 곡선만 선택을 해야죠. 그럼 수요가 증가란 모두 다 증가이거나 감소란 모두 다 감소가 나와야 되는데 주어진 조건을 보면 하나는 상승했는데 하나가 감소했다는 말은 공급 곡선이 수요 곡선보다 많이 이동했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공급 곡선만 선택한다, 그죠? 자, 그런데 공급 곡선만 선택했을 때는 양을 먼저 결정하자 그랬죠. 그럼 결론은 이 문제는 요것만 보면 되겠네요. 공급 감소가 수요보다 많이 이동한 경우. 그러면 3번 같은 경우 볼까요? 자, 수요 증가폭이 공급 감소폭보다 작다. 표현을 바꿔보세요. 공급 감소가 크게 이동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는 공급 감소만 선택을 해야죠. 그럼 공급이 감소했으니까 양은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한다. 10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동그라미 1번과 4번을 볼까요? 1번하고 4번하고. 자, 수요자들은 비용으로 의사결정합니까? 편익으로 의사결정합니까? 소비자들은 편익으로 의사결정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외부 효과에서 소비측, 생산측을 구분할 때
생산 측에서는 사회적 비용, 사적 비용, 비용과 비용을 비교했던 것이고, 반면에 소비 측 입장에서는 사회적 편익, 그리고 사적 편익, 편익을 비교하는 거죠. 서로 바뀐 거죠. 1번 수요 곡선은 한계 편익 곡선이라고 해야죠. 반면에 4번의 공급 곡선은 한계, 그렇죠, 비용 곡선이 되겠죠.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수요량이라고 했네요. 자, 우리가 기억하는 것만 생각해서요. 우리는 수요량, 공급량, 수요 가격, 공급 가격을 한 세트로 묶어놓고 공급 가격만 뭐라고요? 소. 나머지는 다 최대. 동그라미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수요량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겁니까?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겁니까?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거죠. 틀렸죠. 제일 중요한 키가 곡선상이겠죠. 4번 비용 곡선입니다. 다음 5번 갑니다. 우리가 수요 함수 그러면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 공급 함수 그러면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조금 잘 보세요.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인데, 이 가격은 어떤 의미냐면요,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수만 가지겠죠. 그럼 그 많은 공급량의 변화를 주는 요인들을 다 고려하게 되면 이 둘의 관계를 구분하는 게 무진장 힘들어져요. 곡선의 모양도 좀 이상해질 것이고,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전제하는 거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일정하다고 전제합시다.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게 수요함수. 가격이 변할 때 공급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하는 게 공급 곡선이죠.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쓴 거예요. 공급함수라고 하는 것은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공급량의 관계다. 그런데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것을 가격을 전제로 하는 거죠. 가격 이유는 다 일정하다고 전제하고요. 정답은 5번 됩니다. 1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우리 시험은 이 문제는 18회 때 기출되었던 문제입니다. 18회 때 딱 한 번 나왔고, 그거는 출제되지 않았는데 18회에 한 번 나온 겁니다. 편안하게 들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끝입니다. 준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항상 말입니다. 항상 무엇인가 시험을 볼 때는 시험뿐만 아니라 나머지 다 마찬가지인데요. 기준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럼 우리 시험에서 합격하는 기준은 40점 과락 없이 60점이죠. 그럼 60점을 받을 수 있는 전략. 그러니까 상대 과목이 혹시라도 점수가 잘 안 나오거나 혹시는 개론 과목이 크게 좀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한 70점 정도의 기준으로 학습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30%는 애초부터 그냥 다 버리는 게 효과적입니다. 볼 필요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편안하게. 자, 지금 문제는 뭘 물어봤냐면 이겁니다. 지난해 시험은요, 저기 이론으로 나왔습니다. 시장 수요 함수는 개별 수요 함수를 수평적으로 합한 것이다. 그럼 그 수평적 합이라는 게 어떤 건지 계산 문제를 통해서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어진 문제를 보니까 개인 A의 수요 함수는 P는 100-QD, 디맨드, 컨턴트니까 수요량, A, 그냥 AP라고 표시한 거는 구분 짓기 위해서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요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함수를 좀 바꿔볼게요. 요 디맨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현재 주어진 문제는 수요 함수가 아니죠. 수요 함수는 디맨드는 이렇게 놓는 게 수요 함수죠. 그럼 지금 주어진 조건은 가격은 하고 주어졌죠. 이는 가격 함수지 수요 함수가 아니니까 함수 형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디맨드를 앞으로, 등호 앞으로 뺄게요. 등호 앞으로 빼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P는 등호 뒤로 빼면 되겠죠. 마이너스가 되죠. 100 마이너스 P.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개인 P의 수요함수입니다. 자, 이 수요함수 역시 마찬가지 디맨드를 앞으로 빼겠습니다. 자, 다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이 QDP는 100 마이너스 P.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 2를 없앱시다. 2를 없애면 양미도 다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다시 읽어볼까요? QDP는 다시 표현해서 그냥 수요 함수는 50 마이너스 2분의 1P가 되겠죠. 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까지는 각각의 개별 수요 함수입니다. 그럼 시장 수요 함수는 이 개별 수요 함수를 합친 거라고요. 근데 이제 위에 주어진 조건에서 단서를 보시면 시장 수요 함수의 표현을 이렇게 본다고 돼 있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고요. 그럼 둘을 합칠게요. 그럼 이렇게 전제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합칠까요? 150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 150 마이너스 1이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시장 수요 함수가 된 겁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보기에 요 형태로 제시가 된 보기가 있으면 그게 답이에요. 근데 그런 보기가 없죠. 그럼 다시 이항을 하죠. 그러면 보기는 다시 가격함수 P는 하고 바꾸었으니까 우리가 다시 바꿉시다. 그럼 이제 식을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요. P를 앞으로 뺐습니다. 그러면 QDM을 넘기면 되겠죠? 마이너스. 양변을 전부 다 2분의 3으로 앞서 했듯이 우리가 위에서 여기서요. 2를 없애기 위해 양변을 다 2로 나누었죠. 똑같은 개념으로 나누기 2분의 3을 다 하면 되겠죠. 2분의 3, 이것도 2분의 3으로 나눠보세요. 계산기 눌러보세요. 150 나누기, 갈로 열고 3 나누기 2 해보세요. 얼마 나오는지. 그럼 100 놓을 거예요. 그 다음 이것도 말입니다. 2분의 3으로 나눠야죠. 그럼 구태여 꼭 표현한다면 이 앞에 1이 있다는 뜻이니까 2 되는 거죠. 그럼 곱하기 3분의 2를 하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긴 것을 찾으면 돼요. 그렇게 생긴 것 찾으면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한다면 시장 수요함수라고 하는 것은 개별 수요함수를 수평적으로 합한 것이다. 그 정도 개념. 그리고 계산 문제는 구태여.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1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탄력성 계산 문제인데 너무도 오랜만에 최근 10년 기준으로 탄력성 계산 문제가 너무도 심플하게 출제되었습니다. 탄력성 문제를 만나면 첫 번째 뭐 한다고요? 문제 속에서 탄력성의 종류를 찾는다. 가격 탄력성이 1.6 그럼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두 번째, 가격이 5% 하락했답니다. 그럼 가격이 5% 하락. 그랬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느냐고 물어본 거죠. 올라갔으면 곱하면 되죠. 5 곱하기 1.6 했더니 8%. 근데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는 무조건 반비례 관계. 그래서 8% 감소가 답이 돼. 8% 증가죠. 8% 증가가 답이 됩니다. 정답은 5번 됩니다. 1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배부입니다.
동그라미 1번 지문을 보세요. 여기까지. 국지 원료. 원료는 편제 원료가 있고 국지 원료가 있습니다. 편제 원료는 시장 지향, 국지 원료는 원료 지향. 그러니까 제품 중량이 무겁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시장. 만일에 보편 원료가 무겁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시장. 그럼 결과적으로 다 시장이니까 보편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국지 원료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동그라미 1번에서 첫 번째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내용은 국지 원료 중량이 무겁다는 건지 제품 중량이 무겁다는 건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국지 원료 중량이 무겁답니다. 중량이 무겁다면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니까 공장은 그쪽으로 들어가야 수송비를 그만큼 절약할 수 있다는 개념이겠죠. 그러면 공장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원료 지향. 원료 지향이라면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다. 1보다 크니까 음의 값을 갚는 것이 아니라 양의 값을 갖는다. 이렇게 나와야죠. 다음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등 비용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정리했었죠. 등 비용선과 임계 등 비용선을 구분할 때는 펠버가 주장했던 비용 항목은 세 가지. 수송비, 노동비, 집정력. 수송비, 노동비, 집정력. 여기서 노동비가 등장하면서 임계 등 비용선이 나와요. 그러면 임계 등 비용선이 나오면 여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노동비가 나와야 돼요. 안 보이죠? 틀린 겁니다. 여기는 노동비가 나오면 틀리는 거죠. 노동비 없죠? 그럼 일단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수송비 부담액이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곡선이다. 정확합니다. 정답은 2번 됩니다. 3번 올바르게 수정해 볼까요? 자, 4번으로 갑니다. 최소 운송비 지점은 수송비와 노동비와 집정력이 최소가 되는, 그죠? 이들 모든 항목을 고려했을 때 결과적으로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 동그라미 5번으로 갑니다. 재료의 제목을 볼까요? 벨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동그라미 5번은 틀렸겠네요. 뭐라고 바꿀까요? 최대 수익보다 최소 비용이 더 큰 곳, 그것이 최적 입지다 이렇게 나왔어야죠. 정답은 2번 됩니다. 14번 문제 지대론입니다. 기억을 볼까요? 리카도의 차액 지대론이 출제가 되면 항상 나왔던 표현이 전제 조건 두 가지죠. 비옥한 토지, 즉 우등지의 공급이 희소하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수확 체감. 정확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이렇게 했었죠. 지대론에서 말입니다. 지대 논쟁의 핵심이 지대 논쟁이 100년간 이어집니다. 엄청난 시간이죠. 그러니까 100년 동안 학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싸웠느냐? 어떤 이는 잉여라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생산비다라고 주장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자고요.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 생산비라고 주장했던 학자는 마르크스죠. 아니 물론 언제든지 우리 시험 범주, 기존 범주를 벗어난 누군가가 등장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개의치 말고요. 마르크스는 생산비, 나머지는 잉여. 그러므로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정확합니다. 니언으로 가볼까요? 어떤 단어가 눈에 딱 들어옵니까? 기억은 정확합니다. 니언. 소유하고 있는 독점적인 지위. 자, 뭐가 딱 떠오릅니까? 자, 바로 마르크스가 떠오르면 제일 좋고요. 자, 그러면 이 표현을 보면 우리가 민법 시간에 소유권을 정의하기를 소유권은 배타적인 권리라고 그러죠. 그 개념이죠. 따라서 마르크스입니다. 자, 그럼 니언은 틀렸다, 그죠? 자, 여러분 디귿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디귿은 일단 이 신청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튀내는 운송수단의 차이에 따라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튀내는 말입니다. 튀내는 초기 고립국이라는 논문을 발표할 때는
이렇게 본 거예요. 우리가 다양한 이론들을 보다 보니까 개론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다 사회과학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변수 하나가 변하면 결과적으로 결과가 변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뭔가 입증하기도 아주 힘들고 논문으로 발표도 힘들어요. 사회과학의 특징들은 말입니다. 제일 앞에 가정에서 전제 조건들을 많이 해요. 자, 이것은 동일하다고 전제합시다. 동일하다고 전제합시다. 그 중에 하나, 튀네는 운송수단은 동일하다고 전제해요. 이 시대는 그냥 마차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마차라고 하는 운송수단만을 사용한다는 전제였습니다. 그래서 운송수단의 차이가 아니라 운송비, 수송비의 차이에 따라서 한계지대 곡선이 달라지고 그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것은 12D 가까이, 중심 가까이 있다는 뜻이니까 집약적이고 한계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것은 외곽으로 나갔다는 얘기니까 조방적 이용을 하자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칠판에 있는 거 잘 보세요. 운송비 차이에 따라서 모든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운송수단은 동일하다고 전제합니다. 이것이 튀넨 이론의 초기 연구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튀넨 스스로가 이것을 수정해요. 이거 수정해서 운송수단이 동일하다고 전제했지만 운송수단의 차이를 둡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결론을 제시하느냐면 운송수단이 달라지면 수송비가 달라진다는 주장이에요. 자, 오늘날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버스를 이용할 때, 택시를 이용할 때, 그런가 하면 비행기를 이용할 때 어때요? 그렇죠. 완전히 달라지겠죠. 만일에 대한민국에서 유럽에 신발을 파는데 배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비행기를 이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물류비가 엄청 증가해 버리겠죠. 그러므로 운송수단의 차이가 운송비의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원지문이 옳은 지문이라고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칠판에 정리된 내용은 일단 튀넨의 원칙적인 개념이에요. 출제자 입장에서는 그 원칙적 개념을 근거로 해서 1번을 정답으로 했으나 이것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혹시 지금 이 강의를 36회 시험을 보신 분이라면 이의신청 해야 될 내용입니다. 1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걸 찾아라 그랬는데, 자, 5번 갑시다. 5번. 자, 5번은 우리가, 4번 볼까, 4번요? 4번. 자, 4번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5번도 마찬가지겠죠. 5번도 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자, 4번. 뭐라고요? 땡땡 시장은 활당 효율적일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정답은 4번 됩니다. 16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형태가 조금 달라져서 문제를 좀 읽어보기는 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말입니다. 일단은. 이 문제가 딱 출제가 되면 그림부터 일단 그리자는 거죠. 그리고 면적이 올라가야죠. 500, 2000, 1000 면적 올라가고요. 분모는 어떻게 됩니까? 거리 제곱이죠. 무조건 거리 제곱이라고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마찰계수를 봐야죠. 이 마찰계수가 2라고 되어 있으니까 각각의 제곱입니다. 계산할 때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뭘 물어봤냐면 점포 A를 물었기 때문에 자, 점포 A의 비율을 따지면 전체 동선을 합치면 80이죠. 80분의 20이 됩니다. 그래서 25%라는 얘기죠.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를 좀 분석해 봐야 됩니다. 자, 문제를 가볼까요? 처음 출제된 형태라. 자, 문제를 쭉 보면 22년 A 점포의 월 매출액은 4억이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4억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불러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죠?
지금 전체 인구수가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X지역의 주민이 8,000명이라네요. 근데 8,000명 중에 25%가 A 점포를 이용한대요. 그런데 1인당 얼마를 지출하는지를 알아야죠. 근데 지금 그 정보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금액이 4억이 나왔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출제자는 먼저 첫 번째 자료를 근거로 해서 1인당 지출액이 얼마인지 이 X를 먼저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X는 20만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질문의 문제는 24년도 점포 A의 매출액이랍니다. 달라진 것은 딱 하나가 있답니다. 면적이 달라졌대요. 그러면 면적이 500이었는데 2,500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하나만 바꾸면 되겠네요. 자, 그림 다시 그립니다. 요거 2,500, 나머지는 다 동일하죠. 거리 제곱 다 동일해요. 자, 계산할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비율을 구하면 전체 동선을 합쳤더니 160이죠. 160분의 100입니다. 62.5%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불러보세요. 8,000 곱하기 0.625 곱하기 20만 원. 그렇게 하면 총 매출액이 얼마인지 나옵니다. 그래서 10억. 정답은 2번 됩니다.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좀 불편했을 겁니다. 다른 문제 다 풀고 그리고 나서 좀 여유 있는 시간에 제일 마지막에 그냥 천천히 풀었다면 한 2분 또는 내지는 한 3분 정도 시간을 투자했다면 가능한데 바로 풀기에는 문제의 형태가 조금 변해서 조금은 시간 내에 해결하기는 1분이라는 시간 내에 해결하기는 불가능했던 문제입니다. 17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국세이면서 보유세에 해당되는 것 찾아라 합니다. 그럼 일단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구분해 볼까요? 재산세는 지방세죠. 탈락. 상속세는 국세다. 그죠? 등록면허세도 지방세니까 탈락.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그럼 일단 두 개는 탈락입니다. 두 번째 보유단계다 그랬습니다. 상속세는 어떻게 됩니까? 취득단계죠. 취득단계니까 해당 사항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처분단계죠. 보유단계가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는 보유단계죠. 그러면 정답은 5번 됩니다. 18번 문제로 갑니다. 1차만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출제자가 1차만 준비하시는 분을 조금은 그래도 배려를 하기는 했는데 1차만 준비한 입장은 이게 뭐지? 처음에는 조금. 자, 도시지역. 도시지역은 뭐죠? 주, 상, 공, 녹. 그럼 그렇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놓으면 될 텐데,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1차만 한 입장에서는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되죠. 자, 주거지역 들어가는 거 찾아보세요. 준주거지역이네요. 그러니까 물론 출제자가 준주거지역을 언급한 게 아니라 실제 주거지역 분류 세 가지 안에 없는 것을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그죠? 전용, 일반, 준, 세 개죠. 근데 거기다가 다른 걸 집어넣어 틀리게 만들 수는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했다고요. 근데 그나마 그 부분은 배려를 해준 거예요. 자, 상업도 그러나 찾아보세요. 걸린 상업지역. 다음에 공업 찾아보세요. 공업은 없네요. 다음 녹지 찾아보세요. 자연 녹지. 그래서 3개. 정답은 3번 됩니다. 다음 19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TCF에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라 합니다. 자, TCF 세 가지죠. 우리말로 표현하세요. 순영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지수법. 영어로 표현해 볼까요? MPB, IRR, PI. 그러면 기역. 그다음에 내부수익률법이니까 T것. 수익성지수법이니까 제일 마지막에 미역. 정답은 2번 됩니다. 20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20번 기억. 표현을 쭉 서술 형태로 썼을 뿐이지 내용은 간단하죠. 내용은 무슨 말입니까? 취득세는 지방세다라는 표현을 그냥 이렇게 쭉 풀어 쓴 거죠. 정확한 내용입니다. 다음, 니은.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거래세를 부과했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했다. 그렇게 되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양도 차익이 어떻게 된다고요? 양도 차익이 감소하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생산자 잉여가 감소한다. 반면에 매수자 입장에서 본다면 세금 문제 때문에 매매값이 올라가 버렸죠.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불리하죠. 우리는 그것을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다. 이 둘을 합쳐서 총잉여라고 한 거예요.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를 합쳐서 총잉여. 증가가 아니라 감소겠죠. 결과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발생한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올바르게 바꿀게요. 뒤것으로 갑니다. 동결 효과가 무슨 말이라고요? 집을 안 팔려고 한다. 양도세를 인상시켰더니 방금 한 것처럼요. 집을 팔려고 하는 자 입장에서는 양도 차익이 감소하니까 나 집 안 팔래. 그게 동결 효과. 그럼 동결 효과의 결과 시장의 공급량이 감소한 거죠. 그럼 시장의 공급량이 감소했으니까 부동산 가격은 상승한다. 다음 리얼로 가보겠습니다. 리얼은 조세 귀착이죠. 조세 귀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은 딱 하나. 비탄력적인 쪽에서 많이 부담한다. 비탄력적인 쪽에서 많이 부담한다. 그러면 주어진 조건에서 어느 쪽이 비탄력인지 찾아보세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탄력성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말이네요. 그럼 공급자 부담이 커야죠. 정확합니다. 다음 헨리 조지로 가볼까요? 헨리 조지는 전제를 이렇게 한 거예요. 토지에서 발생하는 것은 불로소득이니까 이 불로소득은 전부 다 세금으로 환수해버리자. 그럼 증가를 시킬 수 있다는 겁니까? 증가를 시킬 수 없다는 겁니까? 증가를 시킬 수가 없다고요. 임차인에게 모두 증가된다는 말은 틀린 말이죠. 그러면 헨리 조지 입장에서 토지세는 누가 부담합니까? 100% 토지 소유자가 100% 부담한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세금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세금은 철폐하고 이 토지세만 가지고도 정부의 재정은 충분하다. 토지세만 가지고 토지세 이것밖에 없다고요. 나머지 모든 세금이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단일세라는 말을 쓴 겁니다. 옳은 걸 찾는 문제니까 틀린 걸 찾는 겁니까? 옳은 겁니까? 옳은 거죠? 그러면 옳은 것은 기억하고 리얼하고 정답은 2번 됩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